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늙어가면서 혹시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얼마 전 자녀가 이제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에 사인을 하고 정든 집을 떠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도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지만 가장 무서운 건 혼자라는 외로움이잖아요. 저는 그 두려움에 너무 서러워서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답니다. 제가 겪은 그 억울한 사연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늙어가면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최근 뉴스 보셨나요? 70대 어르신이 홀로 살다가 약을 제때 챙기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죠. 의료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생활비까지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지금 50대, 60대인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이 집안을 둘러보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면 그 순간 나는 이제 버려지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 속에 있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전성우 72. 동네에서는 한때 보험 여직원이라 불리던 사람이다. 젊던 날 빗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려고 골목을 뛰어다녔고 양복 주머니에는 늘 낡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고객 전화번호, 상담 시간, 보험료 날짜가 빼곡히 적힌 그 수첩은 내 삶의 지도였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그 수첩을 버리지 못했다. 페이지 가장자리에는 커피 얼룩이 남아있고 스프링은 삐뚤어졌지만 손에 쥐면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졌다. 요즘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굽어 걷는 속도가 더 느려졌다. 그래도 나는 아직은 혼자 살만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버텼다. 이른 아침 큰며느리 은지는 초인종을 누르며 들어왔다. 아버님, 냉장고 한번 볼게요. 우유 언제 사셨어요? 어제 같은데 글쎄 그제였나? 은지는 유통기한을 손가락으로 짚더니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작은 며느리 수진도 그날 오후에 들렀다. 아버님, 가스레인지 밸브는 요즘 꼭 잠그고 주무세요? 그럼 내가 누구냐? 수첩에도 체크하지. 나는 낡은 수첩을 펼쳐 보여주었다. 그러나 체크칸은 몇 줄이 비어 있었다. 손떨림 탓에 글씨도 기울어 있었다. 수지는 말끝을 흐렸다. 혹시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불 켜시죠? 복도에 작은 불이라도. 그 말에 대답을 얼버무렸다. 한밤중에 발끝으로 더듬어 걷던 일이 머릿속을 스쳤다. 며칠 뒤 큰아들이 연락했다. 아버지,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새로 생긴 내과라는데 장비도 좋대요. 뭘 갑자기 검진이야? 괜찮다니까. 검진날 의사는 내 무릎을 눌러보고 허리 각도를 재더니 아들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십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실 때 주의하셔야 해요. 나는 들리지 않는 척 귀를 돌렸다. 하지만 위험이라는 단어가 귓속에 박혔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말수가 줄었다. 차창 밖으로 겨울빛 하늘이 흐려졌다. 그 즈음부터 며느리들은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냉장고 칸칸이 라벨을 붙이고 욕실 벽에는 손잡이를 달자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불편했다. 아버님, 약 드시는 시간 헷갈리시면 이 통 써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칸이 있어요. 내가 수첩이 있는데 뭘?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전날 저녁약을 빼먹은 기억이 수첩 빈칸처럼 하얗게 남아있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혹시 내가 정말 혼자 살기 힘든 건가?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뺨을 스치듯 그런 생각이 더 깊어졌다. 다음 주말 은지가 노트북을 펼쳤다. 아버님, 요즘 시설이 많이 좋아졌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의료진 상주에 안전 설비도 잘 되어 있고요. 화면 속 밝은 조명이 내 방의 어둠과 대조를 이뤘다. 안내문, 웃는 간호사, 넓은 거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둠은 더 커졌다. 마치 이제 그곳으로 가셔도 괜찮다는 사인을 받는 느낌이었다. 수첩을 다시 펼쳤다. 오래전 고객 이름 옆에 약속 준수라고 적힌 글씨가 보였다. 그때의 나는 늦지 않으려고 뛰었다. 요즘에 나는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가? 며칠 후 아들이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요. 필요한 건 간단히 챙기시면 돼요. 어디를? 좋은 곳, 안전한 곳이요. 좋은 곳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어쩐지 끝이 보이는 말이었다. 나는 수첩 맨 앞장에 집 나갈 때 확인이라는 페이지를 펼쳤다. 안경, 지갑, 수첩. 체크박스를 하나하나 더듬는데 손끝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사인만 좀 해주세요, 아버지. 은지가 펜을 내밀었다. 서류는 글씨가 작고 칸이 많았다. 동의 확인, 개인정보. 단어들이 빗물처럼 번져 보였다. 이게 무슨 서류냐? 아버님을 위한 절차예요. 자세한 건 내일 차에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펜을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툭 붉어졌다. 한 줄, 두 줄, 이름을 쓰는 동안 짐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커졌다. 사인을 끝내자 은지는 조심스레 봉투를 덮었다. 그날 밤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다. 첫 장에는 오래전 내 손글씨가 있었다. 오늘도 약속을 지킨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다가 한숨이 나왔다. 창밖에서 눈이 시작됐다. 전기요를 올려도 발끝이 시렸다. 나는 속삭였다. 정심아, 나 잘한 거지? 대답은 눈송이 소리처럼 가벼웠다. 불 켜진 거실 시계가 느리게 움직였다. 내일 아침이라는 말이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아침 현관의 선이 다리가 후들거렸다. 가족사진 액자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은지는 내 코트를 단정히 걸쳐주었다. 아버님, 춥지 않게 목도리도 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거긴 멀어? 조금요. 길 막히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낯설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모습은 수첩과 같은 색이었다. 발엔 갈색, 모서리가 달아 둥그러진 표정. 차에 타자 은지는 히터를 높였다. 라디오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장바구니, 물가 이야기가 흘렀다. 내 호주머니 속 수첩이 작게 떨렸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도로로 접어들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답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였다. 대신 수첩 빈칸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글씨가 삐뚤어졌다. 손끝이 얼어 있었다. 신호에 멈춘 차창 밖으로 어린 손을 잡은 노인이 보였다. 그 장면이 금세 멀어졌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잠깐만 쉬었다 갈까? 은지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괜찮다. 목이 말랐다. 그러나 물병을 열지 않았다. 입술이 트는 느낌이 오히려 현실 같아서였다. 우리는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다. 담벼락 너머로 철제 대문이 보였다. 표지판 같은 건 없었다. 나는 멈칫했다. 여기가 맞아? 은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차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들이쳤다. 나는 수첩을 더 꽉 쥐었다. 종이 끝이 손바닥에 눌려 자국이 났다. 대문 앞 초인종 아래 작은 명패가 반짝였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문 앞에 섰다. 초인종 소리가 귓속을 톡 건드렸다. 초인종이 울리자 대문이 열렸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현관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낯선 집, 낯선 공기. 이제 여기서 내 여생을 보내야 하는구나라는 체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현관에 들어서자 신발들이 보였다. 아이들 운동화, 여자 구두, 남자 구두.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요양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은지를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들어가 보세요. 그녀의 손길에 이끌려 거실로 들어서자 뜻밖에도 큰아들 민수가 반갑게 맞았다. 아버지 오셨어요. 기다렸습니다. 이어 작은아들까지 계단에서 내려왔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나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았다. 혹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건가? 하지만 분위기는 눈물보다 웃음이 가득했다. 둘째 며느리 수진이 다가와 말했다. 아버님,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겁니다. 큰 집하고 저희가 합가를 했어요.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려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낡은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다. 빛바랜 종이가 바람에 한 장 흘러갔다. 나는 무릎을 굽히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며느리들이 놀라 왜 우세요? 라며 달려왔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버려진다는 공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대신 따뜻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은지와 수진이 집안을 살피던 이유,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던 이유, 가방만 간단히 챙기라던 말. 그 모든 게 합가 준비였던 것이다. 아들들은 내 방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린 화장실, 허리를 받쳐주는 침대, 버튼이, 큰 리모컨이 딸린 텔레비전, 그리고 창가에는 내가 오래전부터 원하던 안락의자. 냉장고에는 내가 즐겨 먹던 고등어 반찬과 아침마다 마시던 둥글레차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텃밭까지 만들어 놓았다. 상추와 깻잎, 그리고 고추 모종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다. 아버님이 직접 가꾸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의 설명을 듣는 순간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저녁 무렵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아버지! 외치며 달려드는 작은 손녀의 품에 안기자 오랜만에 웃음이 터졌다. 큰 손자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매일 할아버지랑 숙제할 수 있겠다. 아이들의 눈망울은 맑고 반짝였다. 오랜 세월 보험 영업으로 수많은 집을 드나들며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보다 지금 눈앞 손주들의 얼굴이 더 소중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아내를 잃은 뒤 혼자 차갑게 먹던 밥상과는 달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따뜻한 국물처럼 가슴을 데워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적응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된장국을 끓여주었고 점심에는 민수가 퇴근 전 도시락을 챙겨두고 갔다. 저녁이면 가족 모두가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손주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쏟아냈고 나는 가끔 수학 문제를 풀어주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작은 손녀는 그림을 그려와서 내 무릎에 앉아 보여주곤 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던 나를 큰 손자가 가르쳐주며 할아버지, 이제 영상통화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낡은 수첩 대신 휴대폰 메모장에 오늘의 일정을 기록하면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쓰임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종종 경로당에도 들렀다. 그곳 어르신들 대부분은 여전히 혼자 살며 외로움에 지쳐 있었다. 몇몇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언젠가 버려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저를 선택해줬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 말에 어르신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어둡다. 물가는 오르고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고 요양시설의 학대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작은 이야기는 적어도 몇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불씨를 놓아주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낡은 수첩을 다시 펼친다. 그러나 더 이상 고객 이름이나 보험료 날짜를 적지 않는다. 대신 손주와 산책할 약속, 며느리와 장 보러 갈 시간, 아들들과 바둑 두는 날을 기록한다. 수첩은 바래졌지만 그 속에 적힌 글씨는 다시 살아있는 듯 또렷하다. 오늘도 함께 산다.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좌우명이 되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이 홀로 계시진 않나요? 언젠가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그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처럼 요양원에 간다고 믿으며 눈물 찢던 사람이 뜻밖의 문 앞에서 웃음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을 잃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인공은 서울 성북구에 사는 71살 정혜석 씨다. 젊은 시절 그는 대기업 제조업 부서에서 평생을 일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땀을 흘렸고 늘 고객보다 직원이 먼저다라는 상사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 결과 그는 정년을 채우고 퇴직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은퇴를 앞두고 그는 늘 낡은 다이어리에 적어 두던 것이 있었다. 은퇴 후 준비라는 제목 아래 주거 안정, 의료 대비, 자녀와의 관계, 취미 생활, 사회활동 5가지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내 윤정숙 여사는 늘 남편의 그런 꼼꼼한 습관을 두고 당신은 보험 설계사 같아라며 웃곤 했다. 은퇴 직후 찾아온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퇴직 당시만 해도 정혜석 씨는 앞으로는 여행 다니면서 천천히 살자고 생각했지만 곧 세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절감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물가가 치솟았다. 전기요금은 2차례 인상되었고 병원 진료비와 약값도 부담이 커졌다. 동네 시장에서 사던 배추 한 포기 값마저 작년보다 더 비싸졌다. 동년배 친구들은 퇴직금으로 무리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유행처럼 번지던 무인 창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한 달도 안 되어 적자가 쌓였고 몇몇은 대출이자에 쫓기며 고생하고 있었다. 정혜석 씨 역시 주변 권유를 받았다. 형님, 요즘 코인 조금만 넣어도 2배는 금방이에요. 노후엔 월세 들어오는 상가 하나가 최고라니까.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모르는 건 안 한다. 안정적인 게 최고지. 그는 퇴직금을 3갈래로 나눴다. 일부는 국민연금과 함께 굴릴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넣었고 일부는 장기채권과 안전한 ETF에 분산시켰다.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CMA 통장에 남겨두었다. 아내와는 절대 원금 깨먹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갈등은 자녀 문제에서도 있었다. 아들 부부가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그 순간 그는 잠시 흔들렸다. 당신, 애들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수첩을 펼쳐들며 답했다. 우리가 가진 돈을 다 내주면 우리 노후는 누가 지켜? 빌려줄 순 있어도 다 줄 순 없어. 결국 그는 일부만 보태주고 나머지는 아들이 은행 대출로 해결하게 했다. 덕분에 관계는 잠시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도 부모의 뜻을 이해했다. 또 하나의 위기는 건강이었다. 은퇴 후 불규칙한 생활로 혈압이 오르고 당 수치가 경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친구들이 술자리를 권할 때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제는 건강이 재산이라며 새벽마다 동네 공원을 돌았다. 아내는 남편의 땀 젖은 운동복을 받아들며 이제야 당신이 진짜 자기 몸 챙기네라며 안도했다. 2023년 겨울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한 친구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다. 혜서가 내 고등학교 동창 태수 알지? 퇴직금 다 날리고 요양원 갔다더라. 그 말을 들은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내가 준비한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정혜석 씨 집 거실 한쪽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다. 그 위에는 한 달 지출 계획이 크게 적혀 있었다. 공과금 15만 원, 식비 40만 원, 의료비 20만 원, 여가비 10만 원. 매달 이렇게 나눠 쓰면서도 그는 여유를 남겼다. 남은 돈은 자동으로 적립식 펀드에 들어갔다. 주말이면 그는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놀러 오면 직접 만든 야채전을 부쳐주었다. 손자는 할아버지 방 안에 있는 낡은 다이어리를 보며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라고 물었다. 이건 말이다. 내가 은퇴 전에 세운 계획 노트야. 이거 덕분에 우리 집이 든든한 거야. 손녀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멋있다라고 말했다. 2024년 봄, 정혜석 씨는 병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말했다. 혈압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당 수치도 위험합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 같은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결국 무너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 다이어리에 적어둔 글귀를 떠올렸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지금 지켜야 한다. 그날 이후로 그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다. 매일 새벽 5시 공원 산책을 빠뜨리지 않았고 집 안식탁에는 채소와 생선이 중심이 되었다. 술자리는 단호히 끊었다. 처음엔 친구들이 섭섭해했지만 몇 달 뒤 오히려 그를 따라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당신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지 마. 정수가, 내가 무너지면 우리 둘 다 힘들어져. 조금 힘들어도 지켜야 해. 그 대화는 부부의 결심을 더 굳게 했다. 몸 상태가 점점 회복되면서 그의 노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퇴직금 일부로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왔고 국민연금도 함께 받으면서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특히 그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한 번은 아들이 다시 부탁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전세금이 또 오르는데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정혜석 씨는 잠시 고민하다 차분히 말했다. 아들아,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내가 무리해서 도와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대신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그는 아들과 함께 은행을 찾아 대출 조건을 비교해주고 세입자 권리금 문제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었다. 직접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에서 큰 도움을 얻었다. 몇 달 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처음엔 서운했는데 이제는 이해합니다. 저도 제 힘으로 해내야죠. 이 일은 가족 간 신뢰를 더 단단히 만들었다. 2025년 현재 정혜석 씨의 하루는 규칙적이다. 아침엔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점심엔 자전거를 타며 운동을 한다. 오후에는 손자 손녀와 비디오 통화를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집 근처 도서관을 찾는다. 집 거실 한쪽에는 여전히 낡은 다이어리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치나 계획표만 적히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쓰여 있다. 오늘도 함께 웃었다. 오늘도 건강을 지켰다.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곤 한다. 내가 큰 돈 번 것도 아니고 특별한 운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다만 욕심내지 않고 기본을 지켰을 뿐이지. 건강 챙기고 돈은 나눠 쓰고 자식과 선을 지킨 것. 그게 다야. 동네 경로당에서 그가 전하는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어. 작은 준비라도 지금부터 해야지. 정혜석 씨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 병원비가 두려워서 잠 못 이루지도 않고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아내와의 믿음으로 든든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다. 정혜석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준다. 노후 준비에 정답은 없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답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다이어리 한 권에라도 계획을 적어두고 지금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간다면 정혜석 씨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사례가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통계와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문제는 결코 특별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독거노인 수는 약 100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70살 이상 고령층에서 혼자 사는 비율은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5%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홀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넘어짐, 만성질환 악화, 약 복용관리 소홀 같은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공백이 직접적으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 돌봄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낙상 사고로 인한 노인의 입원 치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번의 낙상으로 소요되는 입원 비용이 수백만 원을 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전체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낙상 사고를 한 번 경험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재발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악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통계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신호가 분명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노인 세대가 수령하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약 65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같은 해 발표한 노인가계 실태조사에서는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가 약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요양원 입소를 하게 되면 시설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기에 재정적 압박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통계에 따르면 등급을 받아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본인 부담금은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이며 추가 간병비나 개인 물품 비용까지 고려하면 더 큰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연금을 받아도 생활비와 요양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통계와 연구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3년 발표한 세계 노인돌봄 보고서에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가족 돌봄의 부담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여전히 강한 반면 실제로는 자녀 세대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돌봄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미국 노인학 저널 Journal of Gerontology에 게재된 연구에서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2년 이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가정일수록 시설 입소가 곧 경제적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내 논문 중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보면 요양시설보다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설 입소 노인의 경우 규칙적인 약 복용과 안전관리에서는 이점이 있었지만 심리적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시설 중심 돌봄이 주는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노인이 가족과 지역사회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노인 학대와 관련된 통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건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만 연간 500건 이상입니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별도 연구에서는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약물 과다 투여, 방임, 언어적 학대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율이 낮아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해외 학술지인 The Lancet Public Health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률은 보고된 수치보다 최소 2~3배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제도적 관리와 인력 부족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통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같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신체적 안정과 정신적 만족, 사회적 관계망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노후 대비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즉,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행복과 존엄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 준비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와 제도가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매나 중증 질환자 위주로 지원이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경증 노인들도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주는 방문요양방문간호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일정 부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미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특히 2024년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예산을 늘리면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자체별 노력도 눈에 띕니다. 서울시의 경우 어르신 돌봄 SOS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단기간 요양보호사 파견이나 응급 간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만 약 10만 건이 넘는 긴급 돌봄이 제공되었다고 발표했죠. 경기도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전담 생활지원사를 배치해주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강화해 집안에 IoT 센서를 설치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돌봄센터와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이런 지역 기반의 정책은 실제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응급실 이송까지 이어질 뻔한 위기를 사전에 막아낸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 돌봄과 동시에 생활비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는 고령층에게 매달 소액의 돌봄 수당을 지급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대안은 지역사회 기반 돌봄 네트워크입니다. 요양시설에만 의존하기보다 마을 단위에서 노인과 이웃이 함께 돌보는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죠. 실제로 OECD 보고서에서도 에이징 인 플레이스,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이 노인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대전, 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이 추진되면서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지역사회 안에서 주거의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현재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해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서 진행된 나라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통해 노인이 사는 동네 안에서 의료, 간호, 돌봄, 예방, 주거를 한 번에 연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요양원 입소율이 줄어들고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가 유명한데, 덴마크는 1980년대부터 아예 대형 요양시설 신축을 중단하고 재가 돌봄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노인이 집에서 간호사와 돌봄 인력을 통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 대신 서비스 하우스라는 소규모 주거 공간을 마련해 독립성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최근 메디케어 제도를 활용해 홈 헬스케어, 홈 헬스케어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원격 의료와 스마트 기기를 접목해 혼자 사는 노인이 응급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기반 돌봄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의 정책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개인의 작은 준비와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와 예산을 늘리고, 지자체는 현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며, 가정과 개인은 기본적인 안전과 재정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작은 행동부터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 서비스에 신청하는 일까지, 그 모든 게 쌓여서 위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처럼 지역 안에서 돌봄과 의료, 주거가 함께 해결되는 구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정책과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연구에 기반한 것이며,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족과 함께 논의하고 지자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 필요한 제도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낡은 수첩에 적힌 이름들은 모두 사라졌어도 손주가 부르는 할아버지라는 한마디는 여전히 내 삶을 적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의 노후였습니다. 한 사람은 오랜 세월 보험 영업을 하며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준비되지 못한 노후 속에서 나는 이제 짐인가라는 두려움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간다고 믿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하던 순간,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지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버려진 존재로 남게 된다는 생각, 그것만큼 가슴 저린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반대로
또 한 사람은 같은 세월을 살면서도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다이어리에 노후 준비라는 글자를 적어가며 퇴직금 일부를 나누어 연금과 안전자산에 투자했고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족의 부탁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원칙을 지켰고 결국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는 아내와 함께 새벽 공원을 걷고 손자 손녀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낡은 수첩 대신 아이들의 웃음과 가족의 대화가 그의 하루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은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갈림길일지도 모릅니다. 준비 없이 나이 들어 후회와 서러움 속에 눈물을 흘릴 것인지, 아니면 미리부터 작은 계획과 실천으로 존엄과 행복을 지켜낼 것인지, 선택은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지 않으셨나요?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 걸까?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나이를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느냐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존재가 될지,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될지, 그 차이는 결코 크지 않은 작은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하루 한 장, 다이어리에 가계부를 쓰는 습관일 수도 있고, 아픈 몸을 스스로 돌보려는 운동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선을 지키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비극적인 사연은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따뜻한 사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두 이야기는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받는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지금부터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마음으로, 또 미래의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으로 오늘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우리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제도와 정책을 함께 활용하며 나아간다면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외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의 노후가 눈물이 아닌 미소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길을 찾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은퇴만 하면 여유롭고 즐겁게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자녀 부탁까지 겹치면서 퇴직금은 순식간에 줄어들고 제 지갑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남들처럼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허세도 부렸지만 결국 남은 건 빚과 불안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말년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행복하게 늙어가려면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몸이 자꾸 피곤하고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끼지 않으시나요? 최근 뉴스에선 60대 부부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이런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물가는 끝없이 오르고 연금은 제자리 걸음이니 생활은 더 팍팍해지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일 당장 우리 가정에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한다면 노후의 삶은 더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소하게 사는 분들은 달랐습니다. 작은 소비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위기를 버틸 힘을 만들고 있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통해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김영수 씨, 올해 68.
한때 대기업 임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30살 무렵부터 한 대기업에 입사해 30여 년간 한 길만 걸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양복을 입고 출근했고 회의와 보고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 둘을 대학까지 무난히 보냈고 주변에서도 성공한 가장이라 불렸습니다. 퇴직을 앞두던 해 회사에서는 공로를 인정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퇴직금 약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도 괜찮겠지라는 안도감이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었죠. 아내와는 여행도 다니고 손주 태어나면 자주 봐주자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평범했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영수 씨의 책상 서랍에는 오래된 가계부 한 권이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던 시절부터 아내와 함께 쓴 낡은 공책, 빼곡한 숫자와 메모가 담긴 그것은 늘 집안의 살림을 지탱해온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그 낡은 가계부에 적히는 글씨는 점점 불안과 한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첫 해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모아둔 퇴직금 일부로 오래된 아파트 대출을 청산했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과 펀드에 넣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100만 원 남짓 들어왔습니다. 우리 생활비는 충분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세 찾아왔습니다. 첫째, 물가였습니다. 2025년 현재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는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장바구니는 가벼운데 계산서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3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5만 원을 써도 모자라네라는 말이 아내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둘째,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딸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육아휴직을 했고 소득이 줄었습니다. 사위도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주 교육비와 병원비가 자연스레 김영수 씨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빠, 이번 달만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딸의 부탁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매달 고정 지출처럼 굳어졌습니다. 셋째, 건강이었습니다. 60이 넘으면서 영수 씨도 아내도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정기검진 비용이 꾸준히 나갔습니다. 특히 아내가 갑자기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예금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낡은 가계부에 적힌 적자라는 글씨는 더 굵고 선명해졌습니다. 영수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퇴직금이 금방 줄어드는구나. 이러다 몇 년 못 버티겠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가계부를 펼칠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변과의 비교였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은 여전히 잘난 척을 했습니다. 나는 퇴직금으로 지방에 빌딩 하나 샀어. 골프 멤버십에 가입했지. 매주 필드에 나가. 술잔이 돌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부러움과 허세로 가득했습니다. 영수 씨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퇴직금으로 겨우 대출 갚고 생활비를 메꾸고 있는데 동료들은 여전히 풍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아내와 마주 앉은 지하철에서 그는 괜히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장을 많이 보나? 꼭 필요한 것만 사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 짜증은 사실 아내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작아진 자신을 감추려는 허세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내는 낡은 가계부를 가만히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남하고 비교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좀 보세요. 이번 달도 이미 마이너스예요. 그 순간 낡은 가계부에 구겨진 모서리와 희미해진 글씨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 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불안이 한꺼번에 눌려있는 듯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요. 영수 씨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손에 쥔 현금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아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원리금 상환은 또 다른 짐이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 생활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들 도와주고 싶지만 이러다 우리 둘 다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거실 불을 꺼둔 채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공책 속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빚이라는 단어가 자꾸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삶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그는 은퇴 후 불과 몇 년 만에 가족의 기대와 허세, 그리고 끝없는 지출에 짓눌려 가계부 속 숫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계부는 단순한 가정 기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안의 무거운 현실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집안의 진짜 위기는 지난해 겨울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무릎 수술 후 회복이 더뎌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치료비와 약값이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가계부의 적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금리가 치솟으며 신용대출 이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겼을 카드 명세서가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매달 고지서를 꺼내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보, 이젠 정말 안 되겠어요. 우리 가진 돈이 거의 없어요. 퇴직금으로 버티던 것도 끝났고 대출만 쌓이고 있어요. 거실 탁자 위에 펼쳐진 낡은 가계부는 구겨지고 낡았지만 숫자만은 또렷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아내는 그 가계부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수십 명 부하 직원 앞에서 당당히 결정을 내리던 그가 이제는 작은 공책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무료 재무 교육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거기서 강사가 한 말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교와 허세 때문에 있는 돈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검소하게 사는 습관이야말로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영수 씨는 다시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그동안 채워진 적자와 빚, 그리고 허세로 인한 과소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외식, 자녀에게 무리하게 도와준 생활비, 모임 자리에서의 체면치레 같은 지출을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는 단순하게 삽시다.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가 파인다이닝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말에 영수 씨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 씨의 삶은 아직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출이 남아있고 병원비도 매달 나갑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허세와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검소함 속에서 편안함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낡은 가계부에는 여전히 빼곡한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자와 한숨 대신 작은 절약과 소박한 기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식 대신 집밥, 이만큼 절약. 손주 선물은 장난감 대신 함께 산책. 이런 메모들이 그의 노후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가 늘어나고 자녀 지원까지 이어지는 현실에서 검소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허세를 버리고 비교를 내려놓고 내 가계부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지켜야 할 삶에 집중할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낡은 가계부 한 권에서 시작된 김영수 씨의 깨달음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검소함은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무기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모아둔 재산이 단 몇 달 만에 절반 이상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내 통장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사람과 잃는 사람은 단 3가지 습관에서 갈린다는 사실을요. 저와 늘 함께 밥을 먹던 한 지인은 30년 넘게 일해 모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믿었던 지인의 투자 제안, 자녀 결혼 지원, 이 3가지가
평생의 돈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 가운데 10명 중 서너 명은 은퇴 후 불과 5년 만에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유도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그 억울한 사연을 들려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현관 신발장 위에 오래된 통장 한 권이 놓여 있다. 모서리가 해져 살짝 말려 올라간 표지. 손끝으로 그 표지를 쓸어내릴 때마다 내 손마디 굳은 살이 통장의 세월과 맞물려 사각거리는 소리를 낸다. 요즘 들어 장을 보러 나가면 10,000원짜리 몇 장이 금방 얇아진다. 시장 아주머니가 아저씨, 요건 조금 올랐어요 하고 미안한 얼굴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죠 하고 웃어 보인다. 돌아오는 길, 에코백 안에서 달걀과 파, 두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자꾸 마음을 두드린다. 나이 들어서야 배운다. 돈 소리는 이렇게도 조용하구나. 나는 올해 66, 버스 차고지에서 30회 넘게 손에 기름 묻히며 살았다. 정년 퇴직 날, 동료들이 건네준 꽃다발과 회사에서 준 퇴직금 안내 봉투, 집에 돌아와 부엌 식탁 위에 놓고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우린 서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제는 좀 쉬자. 그 말도 꺼내기 전에 아내가 먼저 내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그 손의 온기가 내 평생의 보상이었다. 그 봄, 동창 영수가 전화를 했다. 늘 활달하고 먼저 계산하려던 그 친구. 태수야, 커피 한잔 하자. 너 얘기 요즘 많이 했다. 동네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은 영수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반짝였다. 너한텐 말하려고 아껴놨다. 원금이 보장되는 데가 있어. 요즘 같은 때 이자라는 게 어딨냐 싶겠지만 여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다. 나도 넣었어. 원금 보장. 그 말은 내 귀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벚꽃잎이 어깨에 붙었다 떨어졌다. 아내는 당장은 움직이지 말고 한두 달만 지켜보자고 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낡은 통장 표지를 만지작거리던 내 손끝은 자꾸만 계산기를 찾았다. 이만큼 넣으면 매달 얼마가 들어오나, 그 돈으로 전기세와 관리비를 빼고도 손주 신발을 한 켤레 더 사줄 수 있나. 한 달이 지나고 정말로 소액의 이자가 들어왔다. 문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아내는 접시를 닦던 손을 멈추고 내 얼굴을 살폈다. 진짜 내 그 말끝이 믿음인지 걱정인지 분간이 안 갔다. 둘째 달, 셋째 달에도 돈이 들어왔다. 나는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다. 조심조심 조금 더 얹었다. 영수는 형, 욕심은 금물이지. 근데 이건 안전해 하고 웃었다. 그의 웃음이 예전처럼만 보였다면 나는 이미 반쯤 넘어간 것이었을까. 집안 공기는 계절 따라 변했지만 우리 둘의 말투에도 계절이 생겼다. 낮에는 밥 먹었어? 혈압약 챙겼어? 같은 안부. 밤에는 그래도 다행이지 하고 서로를 재우는 말. 그 사이 생활비는 아껴졌고 난 작은 사치를 허락했다. 중고 서점에서 싼 값에 산여행 에세이 한 권. 아내는 고무장갑 대신 면장갑 위에 비닐장갑을 끼며 이게 더 따뜻해 하고 웃었다. 부엌 조명 아래 설거지물이 유리컵을 타고 흘러내리는 반짝임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름엔 바닷가 쪽으로 며칠 다녀올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런 걸 조금은 누려도 되지 않을까. 넷째 달, 카페에서 다시 만난 영수는 전보다 더 바빠 보였다. 전화가 계속 울려대서인지 눈동자가 자주 문 쪽을 스쳤다. 태수야, 요즘 다들 돈이 말라. 근데 우린 자리를 잘 잡았어. 형은 너무 걱정 말고 더 하려면 천천히. 그날 계산은 내가 했다. 오래간만에 친구에게 밥을 샀다는 작은 뿌듯함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묘하게 가벼워졌다. 기분 좋은 바람이었는지 아니면 경고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구분이 어렵다. 다섯째 달에 이자는 일주일 늦게 들어왔다. 시스템 점검이라네. 영수의 메시지는 담담했다. 나는 그래 하고 짧게 답했다. 그날 밤 아내가 세제를 덜 쓰려고 물을 조금 더 섞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거품나. 아내가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는 낡은 통장 표지가 점점 더 얇아지는 상상을 했다. 종이라는 게 반복해서 접고 펴면 힘을 잃는다는 걸
그때 처음 몸으로 배웠다. 6째 달, 문자 알림이 오지 않았다. 손에 쥔 휴대폰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또렷했다. 나는 스스로를 달래듯 차를 우렸다. 김이 오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을 보는데 비가 왔다. 좁은 베란다 난간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통통 부딪혔다. 영수한테 전화해볼까?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고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했다. 그날 밤 나는 베개 옆에 통장을 놓고 잤다. 손끝이 자꾸 그 표지를 찾아갔다. 다음 날 카페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불이 꺼져 있었다. 의자들이 뒤집혀 테이블 위로 올라가 있었고 계산대 뒤에는 누군가 급히 정리하다만 영수증 뭉치가 남아 있었다. 영수에게 전화를 걸면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낮게 떨어졌다. 내 목젖이 저절로 내려앉았다. 순간 카페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과 눈이 마주쳤다. 생각보다 늙어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다. 집에 돌아와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훑었다. 작은 숫자들이 박힌 줄들이 어느 순간부터 빈 줄로 바뀌어 있었다. 아내는 내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싱크대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집을 채웠다. 당장 생활비는 괜찮아. 서너 달은 버텨. 내가 먼저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나를 탓하지 않겠다는 약속인지 아니면 함께 버티겠다는 서약인지 그 둘 다인지.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다음 날 새벽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운동하는 사람들 틈에서 혼자 숨을 고르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고소장 양식이라고 적힌 안내문.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아온 것이다. 손이 덜덜 떨렸다. 설마 가족이, 설마 친구가 늘 그 말로 버텼던 나였는데 오늘은 그 말이 내 등을 더 세게 밀었다. 세상에서 제일 쓰라린 말은 설마 뒤에 오는 침묵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겠다. 그날 저녁 아들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표정이 왜 그래요? 나는 평소처럼 대답하려 했다. 괜찮다. 애들은 잘 크지? 카메라 속 손주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어깨가 순간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세워졌다. 나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내 등 뒤에서 조용히 손을 포겠다. 말 대신 손바닥에 체온으로 서로를 붙들었다. 밤이 깊어지면 부엌 조명이 노란 원을 바닥에 만든다. 그 원 안에 통장을 가져다 놓고 나는 또다시 표지를 쓸어내린다. 낡은 표지의 감촉이 오늘따라 거칠다. 살며시 펼치면 안쪽 첫 장의 잔고가 내 얼굴을 비춘다. 돈은 숫자지만 마음은 체온이라는 말을 나는 이제야 믿게 된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 앉고 펜을 들었다. 도움을 주고받을 땐 말보다 기록, 종이에 적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 문장 끝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 하나에도 숨이 찼다. 창밖에서 비가 그쳤다. 물기 머금은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흔들렸다. 나는 통장을 덮고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내 손의 온기가 표지를 조금이라도 펴줄까? 아니면 더 말아 올릴까?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내 삶의 다음 장은 누군가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내가 세운 원칙과 기록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원칙은 우리 부부의 밥상에서, 설거지의 물소리 속에서, 새벽 공원의 벤치 위에서 조용히 자라나야 한다는 것. 나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첫째, 가족과의 돈은 선을 정하고 말 대신 기록한다. 둘째, 생활비와 비상금, 안정자금은 따로 둔다. 셋째,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다. 글자를 다 쓰고 나서 손끝이 조금 덜 떨렸다. 통장을 다시 쓰다듬었다. 낡은 표지가 오늘은 이상하게도 단단해 보였다.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묵혀둔 문장이 조용히 올라왔다. 영수야, 우리 다시 카페에서 만나면 그때는 계산을 내가 할게. 대신 오늘은 내 삶의 계산부터 다시 해보려고. 경찰서 조사실의 불빛은 유난히 희다. 종이 위에 내 이름과 서명이 반복된다. 민원 창구에서 받았던 고소장 양식을 내 손으로 채워 넣는 순간 내 삶의 30년 노동이 한낱 글자로만 남는 것 같았다. 영수의 이름을 쓰는 손끝이 덜덜 떨렸다. 피해 금액 1억 원. 숫자를 적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멎는 듯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내 팔을 가볍게 잡았다. 말 대신
그 손길 하나가 내가 끝까지 쓰게 하는 힘이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1.67%. 최저임금은 10,000원을 넘어섰지만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마치 내 사정을 들킨 듯 차갑게 들렸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 통장은 비어갔다. 한때 두툼하던 장부가 이젠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 같았다. 낡은 표지를 펴보다가 나는 문득 손주 얼굴을 떠올렸다. 할아버지, 사탕. 그 맑은 목소리에 나는 세상 어떤 빚도 기꺼이 질 수 있었다. 하지만 사탕감 몇천 원 앞에서도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내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젖었다. 며칠 뒤 영수의 아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영수가 남기고 간 노트 몇 권과 지갑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죄송합니다. 노트 속에는 빼곡한 숫자와 이름들, 그리고 빚진 흔적들이 있었다. 나는 지갑을 열어보았다. 10,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 거기엔 내 얼굴도 함께 있었다. 20살 무렵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사진 속에 웃는 얼굴과 지금의 비어버린 지갑이 겹치자 마음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친구를 잃은 건 돈 때문이 아니라 함께한 세월 때문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 새벽 4시 부엌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았다. 아내가 따뜻한 물을 데워주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잃은 게 돈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가진 것도 있잖아요. 그녀가 가리킨 건 식탁 옆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였다. 손주가 환하게 웃고 아들이 우리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낡은 통장은 잔고가 줄어도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사진 속 웃음은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노트를 새로 꺼냈다. 표지에는 큼직하게 글씨를 썼다. 원칙 노트. 첫 장에는 지난번에 메모했던 세 줄을 다시 적었다. 가족과 돈은 반드시 기록한다. 생활비 비상금 안정자금으로 나눈다.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잃은 돈은 교훈으로, 남은 삶은 희망으로. 이제 나는 통장보다 노트를 더 자주 펼쳤다. 매달 생활비와 지출을 적고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도 붙였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갈 때면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웃었다. 이건 꼭 필요해? 응, 손주 좋아하잖아.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웠을 대화가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몇 달이 지나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다. 아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너가 살아있는 게 가장 큰 이자야. 그 순간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눈빛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자산이었다. 겨울이 다가올 즈음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낡은 통장 표지는 여전히 달아 있었지만 이제는 내 손길이 그 다름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주변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삶의 절정은 돈을 잃은 그날이 아니라 오늘처럼 작은 희망을 붙드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나는 카페 자리에 앉아있는 듯 상상했다. 영수가 내 앞에 다시 앉아있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영수야, 너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었다. 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건 아직 남았다. 내 가족, 내 원칙, 내 삶 말이야. 그리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을 것이다. 돈은 잃었지만 그 이름 속에서 얻은 교훈은 평생의 재산이 될 테니까. 여러분, 제 얘기는 특별한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믿었던 친구, 사랑하는 가족, 예기치 못한 병원비, 이 세 가지는 언제든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칙을 세우고 기록을 남기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낡은 통장 표지를 쓰다듬으며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돈은 잃어도 희망은 지켜야 한다는 것. 여러분도 지금 작은 원칙 하나를 세워보세요.
그 원칙이 내일의 평안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엌 전기밥솥에서 김이 오를 때 나는 늘 냉장고 옆 파란 가계부를 먼저 펼칩니다. 표지 옆에는 초록색 탭이 3개 꽂혀 있죠. 생활비, 비상금, 안정자금. 30년 넘게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작년에 66으로 퇴직했습니다. 연금 덕도 있지만 사실 나를 지켜준 건 숫자보다 원칙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적습니다. 대신 씻은 쌀에 손끝을 담그는 온도로 그날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따뜻하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가계부에 날짜를 쓰고 아침 식탁에 구청 복지관에서 받아온 혈압 기록표를 같이 올려둡니다. 나이에 맞게 우리는 우리를 돌보는 일을 생활 속에 꽂아 넣었습니다. 퇴직 직후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장에 있었죠.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은 그는 말을 아꼈지만 그 단어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내 가방에서 얇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투자 원칙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 미안하다. 내 돈은 5 중 하나 이하만 위험해도. 그리고 모르는 상품은 하지 않아. 설명서랑 계약서, 담보 구조까지 확인하고도 마음이 흔들리면 더 안 해. 친구는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나는 커피값을 계산하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금 화내도 나중엔 고맙다고 할 거야. 집에 돌아와 그날의 유혹을 가계부 메모 칸에 적었습니다. 유혹도 기록하면 나중에 나를 지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녀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땐 더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식탁에 앉아 말끝을 맴돌 때 나는 먼저 A4 2장을 꺼냈습니다. 한 장에는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선을 표시하고 다른 한 장에는 차용증 초안을 인쇄해 두었죠. 아버지, 너무 서운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아들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서운한 말 대신 서로를 지키는 말을 써보자. 내가 힘들면 기한을 미룰 수도 있어. 다만 우리 생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돈만 오가자. 우리는 금액 기간 상환 방식을 손글씨로 적고 서로 사인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말자. 오늘 우리가 한 건 미래의 미안함을 줄이는 일이야. 여름 초입 아내가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심장은 온몸으로 뛰고 내 손은 휴대폰을 3번이나 떨어뜨렸죠. 하지만 병원비 창고 앞에서 나는 가방을 열어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실손 장기요양 보장 범위가 적힌 카드와 함께 작년에 만들어 군 가족 의료 체크리스트도 나왔습니다. 검사 우선, 항목 설명 듣고 비급여는 꼭 비교. 창구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큰 병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늦은 비가 내렸고 나는 침대 난간에 팔을 얹고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 한숨은 안도와 다짐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 내 가계부 첫 장에 써둔 그 문장을 우리는 병실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물가는 뉴스 속 숫자보다 장바구니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고정비를 쳤습니다. 오래된 냉장고를 전기료, 덜 먹는 모델로 바꾸고 쓰지 않는 구독을 해지했죠. 덕분에 매달 딱 한 번의 작은 사치를 남겨둘 수 있었습니다. 시장 어기 분식집에서 떡볶이 2그릇. 아내는 늘 김밥을 반줄 남겨 나에게 밀어줍니다. 다 먹어? 오늘은 걸었잖아. 복지관 실버 체조 수업을 같이 들은 날이면 우리는 서로의 발걸음 개수로 농담을 합니다. 걷고, 배우고, 기록하는 것. 사회적 연결은 생각보다 큰 돈을 지켜줍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달콤한 속삭임보다 불편한 조언을 더 가까이 듣거든요. 가을,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 앞에 새 켤레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식탁에서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 차용증 덕분에 부부싸움이 줄었어요. 우리도 부모님처럼 서류로 말하자고 합의했거든요. 아내가 국을 푸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도왔습니다. 문서와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함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파란 가계부를 펼칩니다. 생활비 탭에는 3년 정도 생활비가 남아있고 비상금 탭에는 병원비 수리비 예상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안정자금 탭에는 국채예금 메모가 붙어 있죠.
투자 수익을 크게 자랑할 일은 없지만 지키는 수익 덕분에 밤잠이 깊어졌습니다. 가끔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일을 시작했고 예전보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으면 나는 여전히 커피값을 계산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상품 설명서는 꺼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씨 얘기를 하고 손주 얘기를 하고 서로의 혈압을 비교하며 웃습니다. 우정은 투자보다 오래가는 것을 올해 들어 더 자주 깨닫습니다. 밤이면 아내와 복지관 합창반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창틀에 기대어 가계부 마지막 장의 하루를 정리합니다. 아침 산책 40분, 장보기 3만 원, 계란두부 미나리, 손주 책 선물 한 권 아들, 부부와 차용증 업데이트,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 그리고 가장 아래, 늘 같은 문장을 적습니다. 오늘도 원칙이 우리를 지켰다. 불 꺼진 거실에서 그 문장을 손끝으로 한 번 더 더듬고 가계부를 덮습니다. 파란 표지의 모서리가 조금 달았지만 그 다름은 불안이 아니라 생활의 흔적입니다. 이쯤에서 나는 조용히 지난 시절의 나에게 말을 겁니다. 덜 벌어도 괜찮다. 하지만 덜 흔들려야 평안하다. 나는 며칠 뒤 복지관 가계부 강좌에서 이 문장을 첫 장에 적을 겁니다. 그리고 칠판에 크게 쓰겠죠. 도움은 사랑이고 문서와는 배려입니다. 5 중 하나 이하, 욕심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날은 돈을 버는 날입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살짝 들어옵니다. 전기밥솥에 잔열이 식탁을 데웁니다. 아내가 내 어깨에 담요를 걸쳐줍니다. 우리는 같은 쪽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돈은 숫자지만 평안은 습관이라는 걸 이제는 온몸이 압니다. 내 손에는 여전히 파란 가계부가, 마음에는 조용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압니다. 이 조용한 확신이 우리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정반대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겨울이 깊어갈 무렵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눈을 뜨지 못한 채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내 손은 습관처럼 가방 속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준비해둔 의료비 현금과 보험 보장 내역표가 함께 들어 있었죠. 의사가 비급여 항목이 추가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침착하게 체크리스트를 펼쳐 질문했습니다. 어떤 치료가 필수인지, 보험 적용은 어디까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준비했으니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먼저 자리했습니다. 며칠간의 입원 끝에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병실 창가에 앉아 겨울 햇살을 받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준비해둔 당신 덕분에 내가 마음 놓고 치료받았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했잖아. 이번에도 그게 증명된 거야. 그날 밤 병원 침대 옆에서 나는 파란 가계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든 온다. 하지만 준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봄이 오자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차용증에 따라 약속된 금액의 일부를 조금 늦게 갚겠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함께 확인하며 말했다. 괜찮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서류로 기록했다는 거야. 너가 못 갚아서 사이가 틀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져서 아버지,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서 아내는 조용히 국을 퍼주며 말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구나.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정의 위기와 갈등을 지나며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담요 같았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노후의 일상이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나는 제일 먼저 가계부 스텝을 확인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안정자금. 단순한 분류지만 이 세 칸이 우리 부부의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내는 복지관 합창단에 다니며 매주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나는 도서관에서 시니어 금융 강좌를 들으며 젊은 사람들 앞에서 경험담을 나눕니다. 강의 끝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 뭡니까? 나는 잠시 웃으며 파란 가계부를 꺼내보았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원칙을 기록하고 욕심을 줄이고 건강을 챙기는 것. 결국 습관이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온 이야기는 특별한 재능이나 큰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과 원칙이 평생을 지켜준 사례일 뿐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가계부 한 권이 나를 붙잡아 주었고 가족을 웃게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통장이 불안하게 비어가고 있나요? 혹은 가족에게 미안함이 쌓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보세요. 기록하고 원칙을 세우고 건강을 투자하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평안한 노후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돈은 숫자지만 평안은 습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끝에 쥔 작은 원칙이 내일 여러분의 삶을 가장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두 가지 사례는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여러 연구와 통계가 노후 재산이 무너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고령층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의 약 36.8%가 은퇴 후 5년 이내에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소진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비와 주거비, 자녀 지원, 투자 실패가 주된 원인이었고, 특히 자녀에게 결혼 주거 비용을 지원하다가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앞서 사례 1의 인물이 겪은 문제와 놀라울 만큼 일치합니다. 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에서도 65세 이상 가구주의 순자산은 은퇴 직후보다 평균 7년 내 약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노인이 단순히 소비를 늘려서라기보다는 의료비와 불확실한 금융 환경, 가족 돌봄 부담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자산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인데요.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평균 진료비는 2018년 약 350만 원에서 2023년 4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암내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중증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수천만 원까지 치솟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준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비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례에서처럼 노후 자산을 지킨 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졌을까요?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노후 소득보장과 소비 패턴 분석에 따르면 은퇴 후 생활이 안정적인 고령층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보였습니다. 첫째,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을 명확히 분리해 관리하는 자산 산분할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문서화하거나 법적 증빙을 남겼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습관을 가진 노인의 자산 감소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균 4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이 KDI 2024년 발표한 고령층 재무행태 분석 보고서에서는 노후 준비를 잘한 사람일수록 단기적 소비 유혹을 억제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기록 관리하는 습관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벌었느냐보다 습관과 태도가 자산을 지키는데 훨씬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해외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2019년부터 진행 중인 헬스 앤드 리타이어먼트 스터디 헬스 앤 리타이어먼트 스터디를 보면 은퇴자들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전체 자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의료비 충격으로 인해 10년 내 자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가구가 전체의 35%에 달했습니다. 반면 재산을 지킨 그룹은 의료비 대비 보험 보장률이 높고 가족 지원보다는 본인의 생활을 우선시했으며 소득이 줄어든 뒤에도 고정비 절감을 생활화했습니다. 일본 도쿄대에서 발표한 2021년 논문 또한 같은 맥락을 보여주는데 자녀 지원을 과도하게 한 고령층일수록 노후 빈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문화가 달라도 자녀 사랑과 과신, 무계획 소비가 자산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은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한편 국내 한국금융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는 고령층의 금융 사기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을 내세운 투자 사기에 연루된 피해자의 42%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이 겪은 상황과 정확히 겹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보다 의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믿을 만한 지인이라도 돈 문제가 얽히면 계약서와 증빙을 반드시 남기고 좋은 말이 들릴수록 2번, 3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령사회 보고서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재산 감소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사회적 연결망이 약할수록 잘못된 정보나 투자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것이 곧 재산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례에서 주인공이 복지관 합창단, 가계부 강좌에 참여했던 모습이 바로 이 연구와 맞닿아 있죠. 이처럼 국내외 연구와 통계는 한 가지 공통점을 말해줍니다. 노후 재산을 무너뜨리는 건 단순한 경제 상황이 아니라 습관과 관계, 그리고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의료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가족의 부탁은 거절하기 어렵고 달콤한 투자 제안은 늘 유혹적이지만 그때마다 기록과 원칙, 그리고 신중한 선택으로 지켜낸 사람들은 결국 2번째 사례처럼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통계와 연구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경고이자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사례와 통계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습관과 제도적 장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먼저, 돈을 지키는 가장 기초는 기록과 문서화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2024년 고령층 금융생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반드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절차가 가족의 갈등을 줄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주죠.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는 노후 자산을 잘 지킨 사람일수록 공통적으로 가계부 작성과 정기적인 재무점검을 생활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시니어 금융교육과 무료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가계부 작성법, 금융사기 예방교육, 연금 수령계획 세우기 강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과 대구 역시 지역복지관을 통해 은퇴자 대상 자산관리 워크숍을 열고 있고, 경기도는 시니어 재무안전망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세무상담과 법률 지원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2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의료비 리스크 관리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본인 부담률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시행하여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고, 각 지자체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이동검진 차량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는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치매 검진과 생활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고령층의 병원 이동을 돕기 위해 어르신 이동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사회적 연결망 유지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 지내는 노인일수록 금융사기 피해율이 2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 인천, 대전 등 여러 지자체는 노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실시하여 동네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취미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패막이라고 말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의 삶이 잘못된 선택을 예방하기 때문이죠. 4번째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 일본 정부는 2018년 고령자 금융보호법을 도입하여 은행 창구에서 65세 이상 고객이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족 동의나 추가 서류 확인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노후 자산이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미국 또한 에이지 프렌들리 파이낸스 프로그램 Age Friendly Finance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이 고령층 고객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영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니어 머니 멘토 시니어 머니 멘토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은퇴자들에게 1:1 무료 재무 상담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제도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참고할 만한 중요한 모델이며 이미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번째로는 세금과 연금 제도 활용입니다. 한국에는 고령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고령자에 대한 연금소득세 공제, 장기 보유, 주택 양도세 감면, 상속세 증여세 공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 예컨대 경기도 부천시는 은퇴자 대상 무료 세무상담 데이를 운영하고 서울 강서구청은 무임복지관 내에 세무상담 코너를 상시 운영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 절감을 통해 노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은 기록하고 나누고 배우라는 겁니다. 작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원칙을 나누는 태도, 그리고 정부 지자체의 사례에서 배우는 지혜, 이 3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노후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기보다 무료 건강검진이나 세무상담, 복지관 강좌 같은 제도를 찾아보세요. 이미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준비된 안전망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돈은 모으는 순간보다 지키는 순간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칙과 제도를 손에 쥔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충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낡은 통장 표지를 쓰다듬던 손끝, 파란 가계부를 덮으며 미소 짓던 손끝,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누군가는 절망을 붙잡았고 누군가는 희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2가지 삶은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시작은 모두 같았습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퇴직금,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소박한 꿈, 그리고 노후에는 조금은 여유롭고 싶다는 소망. 그러나 한 분은 믿었던 친구의 말에 흔들려 재산을 잃고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낡은 통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분은 가족과도 문서로 원칙을 나누고 생활비 비상금 안정자금을 나누어 관리했으며 건강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지켰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파란 가계부와 지켜낸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길목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려고 돈을 맡기지 않았고 누구도 자녀를 돕고 싶어 하지 않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사랑은 때로 칼날이 되어 돌아왔고 기록 없는 믿음은 허공 속 약속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작은 기록과 원칙은 갈등을 막아주었고 건강을 챙기는 습관은 불안 대신 평안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손에 쥔 통장은 낡은 표지입니까? 아니면 단단히 채워진 가계부입니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는 2가지 상반된 사례에서 너무나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쪽은 고개 숙인 채 설마 가족이, 설마 친구가라는 말을 삼켰고 다른 한쪽은 아들과 마주 앉아 차용증에 서로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으며 웃었습니다. 한쪽은 병원비 앞에서 통장을 깨트려야 했지만 다른 한쪽은 준비한 봉투를 꺼내며 괜찮다, 우리는 버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노후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재산이나 큰 성공이 아니라 지켜야 할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작은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활을 먼저 챙기고 가족에게는 미안하지 않도록 기록하며 건강을 투자로 받아들이는 그 작은 선택이 결국 평생의 평안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오랜 친구에게 한 번쯤 기대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 삶을 지키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원칙을 세우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면 가족도, 친구도 함께 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보세요. 도움은 기록으로, 재산은 분할로, 건강은 투자로.
이 세 줄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낡은 통장만 남긴 채 한숨 쉬던 그분이 아니라 파란 가계부를 쓰다듬으며 가족과 웃던 그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삶이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도 원칙을 지킨다면 우리는 끝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아직 쓰이지 않은 빈 페이지와 같습니다. 그 페이지에 절망을 적을지, 희망을 적을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파란 가계부의 주인공처럼 기록과 원칙으로 삶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눈물을 웃음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